자, 친족관계의 존재 범위, 자, 시적 범위입니다. 자, 친족관계는 행위 시에 존재하면 족하고요. 따라서 친족관계가 소멸하더라도 친족 상도례는 적용될 수가 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인지라는 건데요. 자,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인지가 범행 후에 행해졌을 때는 인지라는 것은 민법에 소급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소급표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 관계에 따라서 그때는 친족 상도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트를 좀 펴봅니다. 노트 저 앞에 총론 죄형법정주의를 가보면 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림을 좀 간단히 좀 보도록 합니다. 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둘은 혼인관계입니다. 법률혼 관계인데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그래서 남편이 내연녀와 바람을 피워서 이 사이에서 아이가 출생을 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혼인 외의 출생자, 즉 남편이 바람 피워서 난 자식, 그것이 혼외자인데요. 서자라고도 하죠. 자, 이 그림을 시간 순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1990년 1월 1일 이 아이가 출생했어요. 혼외 자식으로요. 그리고 아이는 이제 쭉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성인이 된 시점이 2010년도 1월 1일자라고 하면 그때 이 아이가 커서 이 자기의 생부죠. 자기 생부의 갑의 재물에 손을 댔습니다. 물건을 훔쳤다는 겁니다. 절취를 했어요. 자, 그래서 재판이 진행하다 보니 그때 비로소 이 생부는 이 A가 자기 친자식이란 걸 알아요. 그래서 재판 도중에 이 생부가 A를 인지하죠. 인지. 그 인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호적에 올린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인지를 하게 되면 인지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효력이 이 친자식이라는 효력이 그때부터가 아니라 이 아이가 출생할 한 시점, 이 시점까지 효력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소급 적용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친자식이 되는 것은 인지시가 아니라 출생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 출생시부터 이제 혼인 중의 자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 외의 자식이었지만 인지를 하게 되면 출생시까지 그 효력이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혼인 중의 자식이 되는 거죠. 자, 혼인 중의 자식이 이제 절취한 것이 되는 겁니다. 법논리가. 그러면 혼인 중의 자식이 절취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때는 328조 1항에 따라서 필요적으로 형이 면제가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필요적 면제라고 하는 것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게 됩니다. 불합치 결정을 받게 되어서 지금은 적용이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불합치 결정 받기 전에는 필요적 면제가 되었었지만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에 따르게 되면 친족 상도례 조문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 지금은 절도죄로 처벌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재를 와서 보시면 자, 방금 봤습니다. 갑은 자신의 사실상의 부 양도성 예금 증서를 몰래 꺼내 갔다 절도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발각되었고 재판을 받던 도중에 인지를 했다는 거죠. 처벌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판결 유지갑니다. 친족관계는 범행 당시 존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다만 예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인지를 하게 되면 그 자식의 출생 시에까지 효력이 소급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인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 외의 자식이 혼인 중의 자식으로 신분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이 인지 소급표라고 하는 것은 친족 상도례의 규정에도 적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법 논리가 바로 민법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 할지라도 그 소급표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친족 상도례 규정이 적용될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헌재 결정에 따르게 되면 이것이 이 불합치 결정 때문에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형 면제를 할 수가 없고 지금은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여기까지 그러나 이유를 출제를 안 하고 여전히 혹시라도 출제자가 올해 출제 들어가서
이 판결 노지를 그대로 내면, 출제를 하면 이 판결 노지 그대로 맞는 지문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올해까지는 그래요. 내년도 가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올해까지는 과거대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적 범위입니다. 자, 친족 관계는 행위자와 소유자, 행위자와 점유자 모두입니다. 모두 친족 관계가 있을 때 친족 상대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볼게요. 아버지가 친구에게서 빌려온 시계를 아들이 절취했다. 친구잖아요, 친구. 그리고 아버지 친구가 점유하고 있는 시계, 아버지 시계를 아들이 절취했다고 했을 때, 이 소유자,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관련 판례도 모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모두 쌍방 나와 있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면 절도 범인이 소유자나 점유자 일방 과의 사이에서만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는 적용이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소유자에게만 또는 점유자에게만 친족 관계가 있을 때는 적용이 없다는 것이죠. 자, 사기죄입니다. 자,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죠. 그래서 재산권이기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자만 친족이면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인데요. 자, 판례 봅니다. 자,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했다. 사기죄죠. 그러면 요 사실관계에서 피해자는 누굽니까? 법원이 피해자입니까?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했으므로 제3자가 피해자입니까? 제3자가 피해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피해자인 제3자, 제3자가 피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과 이 사기를 친 사람, 사기꾼이 직계혈족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런 말이죠. 그런 말일 때에는 328조 1항을 준용해서 형을 면제한다는 것이 종전 판례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헌재 결정에 따르게 되면 이 경우 즉 328조 1항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친족 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이때는 준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제하려고 해도 면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년도 해경 간부 시험에 요 판례를 그대로 내면 틀리는 거예요. 요 헌재 결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때는 요 헌재 결정에 따라서 요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바꾸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수정해 드렸기 때문에 요 수정된 대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친척 소유 예금 통장을 절취를 한 자가 친척 거래 금융기관에 설치된 자동지급기에서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자기 계좌로 이체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죄가 됩니까? 여기 나와 있죠?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됩니다.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되는데 줄여서 컴사입니다. 컴사죠. 자, 컴사는 사기죄의 일종이죠. 그래서 사기죄에서 다루듯이 위에서 보면 요 피해자만 친족이면 친족 상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요 사실관계에서 피해자는 누구겠습니까? 피해자가 친척 소유 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통장 소유주인 친척이 피해자입니까? 아니면 금융기관이 피해자입니까? 얼핏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친척 아니냐? 친척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이기 때문에 친척이 피해자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 친척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쫓아가겠죠. 은행이 쫓아갈 거예요. 은행 직원에게 가서 내 통장에 돈이 1,000만 원 있었는데 1,000만 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갔다. 이거 왜 빠져나갔냐라고 항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러죠. 아니 비밀번호 뭐 누구한테 알려준 거 아닌가요? 뭐 어디다 뭐 유출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막 해볼 텐데 이것이 법적으로 가면요. 이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민법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민법에 몇 조지? 470조입니다. 470조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라는 것이 이제 민법 470조에 나와요. 여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자가 누굽니까? 누가 돈을 줬습니까? 금융기관이 돈을 줬잖아요. 누구한테 돈을 줬습니까? 이 손자에게 이 자기 계좌로 이체한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돈을 준 거잖아요. 그것은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 하나여 유효한 거예요. 즉 변제자가 선의이며 무과실일 때에 하나여 이 변제가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금융기관이 자신이 이 계좌 이체한 사람에게 돈을 준 것은 선이다. 난 그 사람이 진짜 소유주인 줄 알았지 이 사람이 자기가 진짜 소유자인지 몰랐다. 선이다. 난 과실이 없다. 이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이것을 입증을 못하면 이 금융기관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이 부분도 손해봤을 뿐만 아니라 친척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버리면 금융기관이 친척한테 패소합니다. 이 부분을 입증 못하면. 그래서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요, 그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 금융기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는 누구냐면, 이걸 입증 못하게 되면 피해자는 결국 친척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러면 금융기관하고 이 계좌 이체한 자와는 친척이 아니잖아요. 친족관계가 아니죠. 친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친족관계를 적용하려고 싶어도 친족 상대를 적용하고 싶어도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친족 상도례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뭐 이것이 친족이라 할지라도 헌재 결정에 따르면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결론을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과정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금융기관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친족 상도례를 적용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꺽쇠 2번. 꺽쇠 1번도 출제가 잘 되지만 꺽쇠 2번은 더 잘 돼요. 자, 손자가 할아버지 통장을 절취하였다. 그래서 지급기에 놓고 자기 은행 계좌로 계좌 이체를 했다.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누구다? 피해자가 농협협동조합이 피해자가 되고, 농협협동조합과 손자는 친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를 적용할래야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용사기죄 유죄가 나오는 거죠. 자, 이 판결은 이 헌재 결정과는 상관없죠? 상관없고, 자, 그 위에 판례는 상관이 있기 때문에 헌재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결론을 정정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 갑을 등을 기망했다. 기망이란 말 나왔으므로 사기죄죠. 갑을 병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인데, 자, 갑은 혈족이래요. 팔촌혈족이고 병은 부친이돼요. 자, 갑과 지금 병만 나와 있지 을이 없죠. 그래서 을은 친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위 부동산이 갑을병 합유 공동 등기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을은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형법 친족 상도례를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공갈죄입니다. 공갈죄의 보호법익은 이 폭행 압박을 동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유권도 보호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공갈자와 소유자 쌍방 모두 다 친족 관계가 있을 때 친족 상도례가 적용된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횡령배임도 마찬가지죠. 횡령배임은 신뢰관계의 위반이 이제 본질이기 때문에 위탁자도 피해자가 되므로 위탁자와 소유자 쌍방이죠. 쌍방 모두 친족 관계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횡령죄 나와 있고요. 쌍방 동그라미. 그래서 어느 한 자에게만, 소유자에게만, 위탁자에게만 있을 때는 적용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적용 효과입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 1번하고 2번은 제가 앞에서 조문할 때 말씀드렸고요. 1항은 헌법불합치, 2항은 친고죄 됐습니다. 자, 그럼 밑에 판례 봅니다. 갑은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을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 그런데 갑의 딸과 을의 아들은 혼인한 사이로 갑과 을은 사돈지간이었다.
사돈지간인데 지금 사돈이 지금 돈을 편취한 거예요. 과연 이 사돈지간에도 친족 상도례가 적용될 수가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판례 1번을 보면 이 친족의 범위는 민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민법에 따르면 이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에 포함시키고 있질 않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트에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노트를 펴보면 여기 친족이라고 되어 있죠. 이 민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민법 규정에 가보면 친족의 범위에는 8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요 범위가 바로 인척에 포함되는 것인데 여기서 인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인척의 범위를 다시 한번 보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가 인척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세 부류가 인척에 포함되고 친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는 포함되지만 여기 CF 되어 있죠.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혈족의 배우자 혈족은 친족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사돈지간인데 이거 보세요. A, B가 둘이 이제 혼인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A, B는 배우자죠. 이 남자입니다. 남자. A가 남자라면 남자의 부모님이 있을 것이고 아내의 부모님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남자와 남자의 부모님은 혈족 관계고요. 여자와 여자의 부모님은 혈족 관계입니다. 그리고 A, B 사이는 배우자죠. 그러면 사돈지간인데 사돈지간의 법리를 보게 되면 보세요. 부모님과 A는 혈족이죠. A, B는 배우자죠. B하고 부모는 혈족이죠. 그래서 혈족에 봐봐요. 여기 혈족이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죠. 이게 사돈입니다. 그렇죠? 혈족의 배우자 혈족이 바로 사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돈은 이 범위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친족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돈이 사돈에게 사기친 겁니다. 자, 방금 노트에서 보았듯이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이 아니기 때문에 친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 세모칠게요. 사돈지간인 경우에는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친족 상대례가 적용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사실관계 읽었습니다. 사돈지간일 때에는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친족 상대례가 적용될 수가 없고 따라서 사기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판결로지 잘 익혀두세요. 이 판결로지는 형소법 시간에 좀 더 진보되어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뭐 결론은 똑같아요. 최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그 법률 적용하더라도 만약에 뭐 친족으로 본다 할지라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자, OX 판례입니다. 자, 절도죄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사촌 동생이다. 외사촌 동생 동그라미. 그러면 이제 약간 먼 친척입니다. 먼 친척. 그래서 이때는 이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친고죄가 된다는 얘기죠. 자,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 아닌 가족인 남자가 혼인하면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호주는 아버지를 말합니다. 아버지의 직계비속인 자식이잖아요. 장남이 아닌 가족이라면 둘째나 셋째가 되는 겁니다. 둘째나 셋째는 혼인하잖아요. 혼인하게 되면 당연히 분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아들이 첫째 말고 첫째 밑에 있는 아들들이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가가 되면 그때는 호주의 가족이라는 신분관계에 소멸되는 것이므로 1항이 아니라 2항으로 가는 겁니다. 2항의 친고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고. 그래서 장남자 아닌 가족인 남자가 혼인했다. 혼인 동그라미. 요 남자가 혼인하게 되면 분가가 되기 때문에 뭐 장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남도 혼인해서 뭐 딴살림 차리게 되면 분가가 되는 거잖아요. 분가가 되면 이제 2항의 친고죄가 되는 겁니다. 결혼한 오빠. 그렇지? 이 피해품인 민화, 그림입니다. 그림을 피고인의 오빠인데 그 오빠가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매수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동인의 투기재산이 되는 거죠.
뭐 부부가 오빠가 결혼했다 하더라도 부부 공유자가 아닙니다. 이건 오빠가 그 전에 이 미나를 자기 돈 들여서 산 것이기 때문에 뭐 부부의 공동재산도 아닙니다. 그냥 오빠의 투기재산인 거예요. 그래서 점유관리권은 그 오빠에게 있는 것이죠. 오빠의 투기재산이라고요. 공동점이 아니라고요. 같이 결혼해서 같이 산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절취한 경우에는 이 오빠의 것이니까요. 부부의 공동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친족 상도가 적용된다고 했는데 오빠가 결혼했기 때문에 1항이 아닌 2항이 친족거지가 되는 거예요. 절도 피해자가 범인의 고모 아들인 부인 즉 고종사촌 형수랍니다. 또 약간 먼 친척이라서 2항의 친고죄가 됩니다. 외할머니 친동생입니다. 외할머니 친동생은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2항의 친고죄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작물죄의 특징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친족 상도례는 모두 끝났는데 이제 남은 것이 작물죄거든요. 작물죄는 약간 변형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이 자세한 것은 작물죄 할 때 말씀드리는데 여기 이런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헌재 결정 있었죠? 그쵸? 이 불합치 결정이 328조 1항의 불합치 결정이 이 작물죄에도 적용될 것이냐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 논리가 여기도 그냥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불합치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여기에도 준용된다는 판결 요지가 없는데 어떻게 감히 적용하느냐. 나중에 국회 입법 상황을 보자라는 견해도 있고 그래서 견해가 반반 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견이 있다는 정도로만 봐두시고 과거에는 출제가 많이 되었었는데 이런 헌재 결정 때문에 이 조문도 출제되기가 좀 오늘 시점 2025년 올해 시점에서는 약간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것은 이 법조문 내용은 작물죄 파트에서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련 문제입니다. 자, 착오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총론 시간에 구성요건적 고의할 때 말씀드리는데 친족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됩니다. 그래서 행위자가 그 존재를 인식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안 됩니다.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 총론 시간에 배우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됩니다. 자, 친족상도례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만 적용된다라고 앞에 3항에서 말씀드렸죠. 친족관계 없는 자에게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뭐 1항이 이제 불합치 결정 나왔으니까요. 여기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은 2항의 친고죄를 말하겠죠. 자,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착오 관련된 판례입니다. 피고인이 그 본가의 소유물로 오신하였다. 본가는 뭐 큰 집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집. 종갓집. 종갓집의 물건으로 오인하였는데 종갓집인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오신은 형 면제 사유다. 여기 봤죠? 친족관계라고 하는 것은 고의 대상이 되지 않고 친족관계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오신했다 손치더라도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오신은 범죄의 성립이나 처벌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네가 어떻게 생각했든지 간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적용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으면 친족 상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등 영향을 끼치지 그 오신은 하등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